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는 등록의 절차를 쭉 처음부터 공부하셨고요. 이번 시간 76쪽 페이지 76쪽에 있는 기타 등록과 관련된 내용을 쭉 보고 결격 사유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이번 시간과 결격 사유는 좀 관련이 있어요. 일단 76쪽 상단부에다가 좀 필기 좀 하세요. 필기. 자, 이번 시간을 공부하려면 행정처분의 종류를 좀 알아야 돼요. 제목은 행정처분 종류. 먼저 개업공인중개사가 받는 행정처분은 크게 두 가지. 등록 취소. 등록 취소와 업무 정지. 등록 취소는 또 두 가지. 절대적 등록 취소. 또 하나 임의적이라고도 하고 상대적이라고도 하고. 등록 취소.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이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건 영업정지인데 우리 법에서는 업무정지라고 표현합니다. 6개월 안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에게 주는 자격 취소. 자,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주는 건 자격 정지. 뭐 하나 더 있습니다만 이 정도는 일단 알면 됩니다. 지금은. 일단 뭐 이 개공은 등록 취소 업무 정지다. 등록 취소가 되면 일단 기본적인 개념은 이 자가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라면 자격증도 있고 등록증도 있겠죠. 만약에 등록 취소가 된다. 그럼 이제 공인중개사는 남죠. 자격증까지 취소되는 건 아니에요. 이 등록 취소 얘기. 등록 취소. 등록 취소가 되면 공인중개사로 되돌아가고 원칙상 앞으로 3년 동안 개공 등이 될 수 없어요. 등록 취소가 되면. 이건 절등치에 해당하면 앞으로 절등치라고 하는데 절등치는 8가지 사유가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면 봐주잖아요. 무조건 등록 취소예요. 임등치는 총 11가지인데 등록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안 할 때는 봐주는 건 아니고 업무정지를 대신 줘요. 대신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건 업무정지만 할 수 있다. 그럼 자격 취소는 자격증 가진 자는 다 가능해요. 미자는 공인중개사인 개공일 수도 있고 소공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소공에게 주는 영업정지를 자격정지라고 그래요. 똑같은 정지지만 이름은 분리해서 써야 돼요. 개공한테는 업무정지라고 소공한테는 자격정지라고 분리해서 써야 됩니다.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1, 2, 3, 4, 5, 6 이렇게 6개월 범위 내에서 영업정지를 주는 걸 말합니다. 이런 걸 우리는 행정처분이라고 한다. 자, 일단 종류를 먼저 알았고 다 필기하셨으리라 믿고 들어갑니다. 맨 위에 이제 법조문은 밑에 본문에 다 있으니까 밑에 본문에 보십시오. 이중 등록 금지 1번. 개공은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여 중개업을 할 수 없다. 좋아요. 이중으로 등록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중 등록하면 분명히 중개사무소를 또 하나 둘 것이고 엄한 사람이 중개업을 할 테니까 이중 등록 금지라는 얘기고 위반시 제재는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절등치 사유 그리고 형벌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행정처분하고 행정형벌이 병가되는 사유죠. 절등치 1-1이다. 간단하게 앞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절등치 1-1. 다음 이중소속 금지. 거기서 개업공인중개사 등 있죠.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무슨 말이에요? 개공, 소공, 보조원, 사원, 임원 다 묶어 부르는 말이죠. 개공 등은 다른 개공의 소공, 보조원, 사원, 임원 될 수 없다. 양쪽에 걸치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등록을 두 번 하면 이중 등록이고 그걸 제외하고 사무소 2개 걸치는 거. 개공이 옆 사무실에 소공되는 거. 개공이 옆에 법인에 임원되는 거. 개공이 옆에 개공에 사원 되는 거, 뭐 보조원 되는 거. 전부 다 이중소속 금지. 소공인데 소공되고 보조원인데 보조원되고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쪽을 다 금지한다는 거예요. 자, 밑에 유형이 적혀 있는데요. 유형은 참고 읽어보시고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고 저 밑에 위반시 제재를 보면은 이중소속 금지는 개공 등에게 다 금지되니까 일단 개공에게는 절등치 준다 이거죠. 절등치이면서 형벌도 준다. 1-1. 지금 이걸 다 외우라는 말은 아니에요. 급한 건 아니고 이렇구나.
그다음에 소공이 이중 소속 위반하면 자격 정지이면서 1-1이다. 근데 중개보조원도 금지되는데 중개보조원은 행정처분이 없어요. 왜 없느냐? 자격도 없고 등록도 없으니까 행정처분은 없어요. 사실 주고 싶죠. 주고 싶은데 때릴 게 없는 거예요. 때릴 게. 근데 형벌은 근데 예외가 없어요. 형벌은 예외 없이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오른쪽 메뉴에 중개보조원은 행정처분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다. 제가 번호를 잘못 썼네요. 1번, 2번, 3번입니다. 뭐 번호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자, 중개보조원은 행정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형벌은 예외가 없습니다. 다음 이제 이어서 가죠. 양도대여 등의 금지. 자, 개공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해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양도대여하면 안 되겠다. 위반하면 절등취에다가 1-1이다. 뭐 결국은 뭐 이 개공은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양도대여가 제재가 똑같네요. 다음 양수등 금지. 다른 사람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해 중개업을 하거나 등록증을 양수대여 받으면 안 되고 위반하면 이자는 빌린 자니까 행정처분은 없고 형벌만 1-1을 준다는 거죠. 자, 이런 각종 제재들이 있고 그 다음에 등록의 효력 소멸로 가죠. 자, 등록의 효력이 없어지는 시점이다 이건데 먼저 개인 개공의 사망, 법인의 해산. 해산은 뭐 어떤 회사가 파산했거나 아니면 다른 회사로 합병됐거나 이렇게 해서 회사 존재를 없애는 건데요. 해산하면 일단은 청산 절차를 거쳐요. 청산 절차를 거친 다음에 법원에 해산 등기를 하면 그 회사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망 해산하면 당연히 그 등록 효력이 없어져요. 상속 이런 거 안 되니까요. 다만 문제는 등록관청은 그 사망 해산 사실을 바로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실을 알 때까지는 등록관청이 여전히 개업공인중개사로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 등록을 없애는 처분을 별도로 하게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줄 읽어보면 추후 등록관청은 사망 해산한 사실을 알게 될 때 서류상 등록 취소 처분을 별도로 하게 돼요. 그래서 잘 체크하세요. 사망 해산은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함에 유의해야 돼요. 사망 해산은 절등치 사유라는 건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나 사망 해산할 때 이미 등록 효력은 실효된다는 얘기죠. 자, 밑에 있는데 등록 취소 처분. 아까도 써드렸죠.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등록 취소가 되면 등록 효력은 없어지는 거고 이자는 공인중개사로 되돌아가요. 법인이라면 법인으로 되돌아가는 거죠. 일정 기간 동안 등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등록 취소의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에 4월 1일 날 등록 취소 사유에 적발됐다. 그리고 뭐 조사도 하고 뭐 청문도 하고 이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런 다음에 4월 20일에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다 합시다. 그러면 4월 20일까지는 중개업을 해도 될까요? 그럼요. 그때까지는 여전히 개공이니까. 뭐 어차피 취소될 거니까 뭐 안 해봤던 위반도 종류별로 다 해보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날 취소 처분된 이후에는 중개업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날 등록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알아야 돼요. 다만 여기부터 등록관청의 등록 취소 처분을 받기 전까지는 등록의 효력은 여전히 유효함에 주의해야 돼요. 등록 취소 사유가 발생하면 곧바로 등록 효력이 실효된다. 이러면 틀려요. 틀립니다. 다음 폐업 신고에서 수리되면 등록 효력이 실효된다. 자, 등록의 효력 소멸로 한번 봤어요. 자, 넘깁니다. 다음 이제 무등록 중개업자라는 게 시작되는데 유형은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뭐 등록 안 하고 중개업을 한 자가 가장 대표적인 무등록이죠. 그 다음에 해산 후 그 법인이 중개업을 했다. 사망 후는 힘들잖아요. 근데 어렵고 등록 취소된 후 꿋꿋하게 중개업하다 걸렸다 이거죠. 폐업 신고 후 미련남아 중개업 더 하다 걸렸다 이거죠. 3번, 4번을 잘 알아야 돼요. 이게 등록의 효력이 소멸된 이후에 중개업을 하게 되면 무등록 중개업이다 이거지. 자, 밑에 이제 판례 두 가지 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10여 년 전에 모 변호사가 우린 변호사니까 당연히 공인중개사 자격을 별도로 취소하지 않고도 등록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서초구에 등록 신청했었는데 거부됐죠. 그래서 서초구를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 대판까지 갔어요. 그때 업계에서 좀 긴장했죠. 결국은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판사님이 증 따네. 예.
부끄럽게 하지 말고 증 따래요. 그래서 변호사도 첫 줄에 이런 말 나오죠. 변호사의 직무에 중개행위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그 다음부터 잘 체크하세요. 변호사는 이 법에 규정된 등록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증 따라는 얘기예요. 등록 기준을 적용받으라는 얘기니까. 왜 표현을 이렇게 하냐면 변호사가 뭐라고 주장해요? 우리는 등록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등록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일단은 읽어볼게요. 거래 당사자가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행위 여기까지 잘 체크하세요. 거래 당사자가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행위 그 다음 줄 이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의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거래 당사자가 저자가 무등록 중개업자라는 걸 알면서도 그한테 중개해줘 이렇게 의뢰한 거예요. 지금 했어도 무등록 중개업자를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을 뿐 거래 당사자를 처벌한다는 이 법상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에게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이 당사자를 이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그리고 나중에 뭐 금지행위 파트에서 배우는데 그때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개공이 이렇게 미등기 전매 내 앞으로 등기를 하지 않고 다시 되파는 거 다시 되판 미등기 전매를 중개했을 때 미등기 전매를 중개하면 개공은 3-1로 처벌되거든요. 투기조장 행위라고 나중에 배워요. 배우는데 이 미등기 전매를 해달라고 중개 의뢰한 행위를 이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다른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미등기 전매를 했을 때는 이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어요.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 의뢰한 행위 또 하나 미등기 전매해줘라고 의뢰한 행위 그 행위를 그 당사자를 처벌할 수 없다. 심지어 이어서 공동정범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 공동정범이 공범은 한 것이다 라고 처벌할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시험이 되게 잘 나와요. 최근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판례죠. 위반시 제재 미자는 개공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처벌은 받지 않고 형벌만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 이하 벌금 우리 다 알고 있어요. 효력 당사자 간의 계약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니랬죠. 그 다음 중요한 거 또 하나가 보수청권인데 현재 우리 법은 무등록 중개업자를 처벌한다고만 돼 있을 뿐 이 무등록 중개업을 했을 때 보수를 받을 수 있냐 없냐는 규정이 없어요. 규정이 없어서 대판이 나온 거죠. 결론 뭘까요? 무등록 중개업자는 당사자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당사자와 체결한 보수지급 약정 보수지급 약정은 무효다 이렇게 나온 대판이에요. 무효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밑줄 친 거 위주로 보시면 되는데 밑줄 전까지는 그냥 참고로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니까. 오른쪽 페이지 밑줄 읽어볼게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공인중개사법 관련 규정들. 이게 뭐냐면 이 등록과 관련된 규정들이니까 자격증을 따거나 법인을 만들어라. 등록 기준을 적합해라. 갖추어라. 그다음에 결격 사유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자들에게만 등록을 허용하잖아요. 이런 자들에게만 중개업을 허용하고 왜 그러냐 이거지. 그런 자들에게만 중개업을 허용했다는 것은 그런 자들에게만 경제적 이익을 주겠다는 쪽으로 해석을 해야 돼 마땅하지 않느냐 이거지. 그러니 그런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따라서 이 등록과 관련된 규정들은 그 다음 중요합니다. 자격이 없는 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뭘 하면서 중개업 하면서 그 중개업 하면서가 중요합니다. 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보수지급 약정 효력을 제한하는 강행법규라고 봐야 된다. 이거는 이 등록과 관련된 규정들은 자격 없는 자가 등록 안 하고 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보수지급 약정 효력을 제한하는 강행법규이다. 따라서 무등록 중개업자가 당사자와 체결한 보수지급 약정은 무효이다. 근데 2번 두 번째 판례가 더 중요해요. 이자도 자격은 없는 자예요. 자격은 없는 자인데 우연히 단 한 번 타인 간의 거래를 중개한 경우처럼 뭐가 아니라면 중개업이 아니라면 그 수수료 지급 약정이 강행법규 위배로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다. 무효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위아래 1번, 2번 판례를 비교해 보면 둘 다 자격이 없는 자인데 한 자는 중개업을 했고
또 하나는 중개업을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연히 한번 중개한 것처럼. 이게 자격이 없는 자인데 중개업을 했을 땐 무효. 이게 중개업이 아니라면 무효가 날 거는 아니다. 유효다 이거야. 그런데 이 자가 자격은 없는 자인데 어쨌든 우연히 단 한 번 중개했으면 중개업이 아니니까 보수지검작정은 유효라서 보수를 받을 수는 있지만 너무 과다하게 받는 경우라도 이 자를 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처벌할 수 없어요. 중개 보수를 초과해서 받는 경우에는 그 개공에게만 처벌할 수 있거든요. 개공 등에게만. 이제는 일반인이기 때문에 중개 보수 초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너무 많이 받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다만 셋째 줄에 이 중개 수수료 약정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민법상 신용성질 원칙이나 형평 원칙이 반한다고 볼 사정이 있다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로 감액된 보수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자. 민사 영역으로 가자는 거죠. 형사로 처벌할 수 없으니 너무 과다한 경우는 신의칙상 반하니 상당 범위를 감액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 이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등록과 관련된 내용을 다 봤습니다. 등록의 절차, 각종 제재, 등록의 효력 소멸, 무등록 중개업 이런 걸 다 하셨고요. 이제 결격 사유라는 걸로 들어갑니다. 결격 사유 해마다 문제가 출제됩니다. 해마다 출제되는데 일단 첫 줄에 10조, 법의 10조에 이렇게 시작되죠. 10조 1항에 개업 공인중개사 등 이렇게 시작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의미가 이제 담겨 있을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10조 1항.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미성년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는 있어요. 다만 등록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아, 그렇구나. 그렇죠. 우리 알고 있죠. 이미 미성년자는 공인중개사는 될 수 있지만 개설 등록할 수 없다.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도 공인중개사가 될 수는 있지. 다만 등록할 수는 없다. 걱정되죠. 그 사람들이 중개업을 하면 걱정되죠. 뭐 계약서 쓰다가 막 우울하다고 집에 가버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공인중개사가 될 수는 있지만 등록할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이 쭉 그런 사람들이 적혀 있어요. 공인중개사는 될 수 있는 사람들인데 등록할 수 없는 사람이 쭉 적혀 있는 거고 어디까지 가시느냐? 전체를 훑어보는 거거든요. 12호까지 가보세요. 12호. 쭉 내려가면 사원이나 임원 중 1호부터 11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다. 그럼 그 법인은 등록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저번에 공부했던 것처럼 사원, 임원은 그 법인과 한 법이란 말이에요. 이 법인이 결격이 없앤다는 말은 사원, 임원 전원 다 결격이 없앤다는 거예요. 사원이나 임원 중 한 사람이라도 결격이면 그 법인은 등록 안 된다 이거예요. 간단한 얘기죠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다음 2항 들어갑니다. 2항. 제1항에 12가지 있었는데 12가지 중 1호부터 11호까지 해당되는 사람들은 소공이나 보조원도 될 수가 없다. 그렇죠. 결격이 있는 자는 소공이나 보조원도 될 수가 없다. 한마디로 결격이 있는 자는 개공 등이 다 될 수 없다는 그런 뜻이에요. 일단 전체적으로 훑어봤고요. 그 다음 밑에 3항은 뭐냐면 3항은 밑줄을 여다 쳐도 돼요. 본문에도 있지만 등록 관청은 개공, 소공, 보조원, 또 법인의 사원,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아, 그렇구나. 결격 사유인지를 신원조회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아까 전 시간에 그 외국인은 본인이 결격이 없다는 서류를 직접 내야 한다고 그랬잖아. 신원조회가 안 되니까. 자, 넘겨보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80쪽에 있는 결격의 의. 자, 결격에 해당하는 자는 개공 등이 될 수 없다는 얘기고요. 자, 효과를 쭉 하면 제가 필기를 할 거예요. 필기할 텐데 물론 거기 다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그 들어있는 내용을 제가 필기하는 거니까 뭐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고. 자, 공인중개사부터 갑니다. 첫 번째 이자는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취득했는데 그랬어도 당연히 결격에 해당되지 않아야 이자는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될 수 있다.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자, 그러면 이자가 결격에 해당되지 않아서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되었습니다. 된 후 중개업을 하다가 결격이 되었다 이거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개공이 중개업을 하다가 미성년자가 될 수는 없죠.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못할 짓이 없죠. 그런 건 안 되지만 중개업을 하다가 한정치산, 금치산, 파산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을 중개업을 못하게 막아야죠. 어떻게 막을까요? 가둬요? 뭘 가둬? 등록을 취소해서 중개업을 못하게 막아야죠. 아까 결격이 있는 자는 개공이 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개공이 된 후 결격이 되면 중개업을 못하게 개공을 뺏으면 되죠. 등록 취소, 절대적 등록 취소가 돼요. 그럼 등록 취소가 되면 이자는 뭘로 돌아가요? 그렇죠. 공인중개사로 되돌아가는 거지. 그럼 이자는 언제 다시 개공이 될 수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 현재까지 배운 걸로 하시면 이렇게 질문에 답하셔야 돼요. 제 질문에. 언제 등록할 수 있어요? 하면 등록 취소되고 3년이 지나야 되지요. 이렇게 답하셔야 되죠. 아까 저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좀 전에 등록 취소가 되면 3년이 지나야 다시 개공되게 될 수 있다고. 근데 그건 항상 그런 게 아니고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원칙이 그래요. 원칙이. 이따 그걸 배워요. 좀 어려워요. 조금. 예를 들면 아까 배웠던 이중 등록이나 이중 소속이나 등록증의 대여나 이런 걸로 등록 취소가 되면 등록 취소가 되고 3년이 지나야 다시 등록이 돼요. 그게 원칙이에요. 원칙. 원칙인데 이거는 예외예요. 이게 등록 취소가 됐어요. 지금. 되는데 등록 취소가 되고 나서 3년이 지났거든요. 3년 지났는데 여전히 얘가 결격인 거예요. 여전히 한정치사한테 침 흘리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이거 좀 더 쉬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취소되고 3년이 넘었더라도 여전히 결격이면 등록을 못하게 막아야죠. 근데 취소되고 3년이 안 됐는데 이자가 결격해서 회소가 됐네? 그럼 중개업하게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이건 취소되고 딱 3년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 3년이 됐든 안 됐든 이 결격에서 해소되면 다시 개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답하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동그라미 1, 2, 3에다 다 써드렸어요. 자세히 써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그렇구나. 등록 취소되면 원칙은 3년이 지나야 다시 개공이 되는 건데 예외도 있구나. 그 결격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개공이 되는 경우도 있구나. 이 등록 취소의 원인이 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그 법인 공부할 거예요. 법인. 자, 이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뭐 상법상 회사일 수도 있고 우리 협동조합일 수도 있죠. 법인을 만들었는데 이때는 사원이나 임원, 전원 다 결격이 없어야죠. 전원 다 결격이 없어야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좋아요.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었는데 된 후 사원이나 임원 중 한 사람이라도 결격이 되었다 이거지. 결격이 되면 그 법인이 결격이 된 거잖아요. 그럼 이때도 당연히 등록을 취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 한 사람 때문에 등록을 취소하면 다른 사원 임원들이 피해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곧바로 취소하지 않고 이건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만 되며 그리고 그 사람의 결격을 2개월 이내에 해소를 해준다면 등록 취소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럼 이건 문장을 이렇게 냅니다. 시험이 날 땐. 법인인 개공의 사원 임원이 결격에 해당한 후 그 결격을 2월 이내 해소하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된다. 이렇게 시험에 답하시면 돼요. 그 해소라는 말은요. 결격이 없어진다는 의미예요. 없어진다. 꼭 잘라란 말이 아니고 뭐 가불병 우리 사원 임원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금치단자가 돼가지고 막 침을 흘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찌할 것이냐. 가불명이 모였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죠. 우리 제일 어찌할 것이냐. 뒤통수를 쳤더니 침이 딱 멈추는 거야. 2달 안에 멈추면 그냥 계속 가도 돼. 계속 가도 돼. 이렇게 해소죠, 해소.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뭐 흥건하고 얘가 이제 정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달 안에 얘를 잘라내고 새로운 사람을 채워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랬으면 봐준다. 비유가 좀 적절치 않았습니다만 그냥 이해해 주세요. 세 번째는 고용인에 관한 내용이에요. 고용인. 이자는 공인중개사인 자고 이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고 2명 있는데 둘 다 당연히 둘 다 결격이 없어야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로 고용이 가능한 거예요. 고용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등록과 관련된 거예요. 등록과 관련된 거고요. 등록할 수 있냐 없냐 이걸 따지는 거고 이건 고용할 수 있냐 없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갑이고 얘가 을이고 병이다. 그러면 이제 갑을병이 같이 중개하고 싶은데 갑만 결격이었으면 등록이 돼요. 을하고 병이 결격이라도 나는 등록은 돼요. 얘들을 고용만 못하는 거지. 그 개념 차이예요. 자, 고용인이 되려고 해도 결격이 없어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자들이 결격이 없어서 내 고용인이 됐어요. 내 고용인이 된 후 이 빨강색으로 써야죠. 고용인이 된 후 이 소공이나 중개보조원이 결격이 됐다. 결격이 되면 그 개공이 결격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개독 데리고 있으면 개공에게 제재를 줘야 되겠죠. 그래서 무슨 제재냐? 업무정지. 근데 업무정지를 바라주는 건 아니고 이것도 업무정지 사유만 되고 이것도 봐준다. 어떻게 하면? 그렇죠. 2달 이내에 저 사람들의 결격을 해소해주면 이때도 업무정지를 하지는 않는다. 자, 그러면 정리해보죠. 사원 임원이 결격이면 무슨 사유고? 절동치 사유고 고용인이 결격이면 소공보조원이 결격이 무슨 사유다? 업무정지 사유다. 이거 뒷바뀌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격사유 효과는 이런 거구나. 이쪽을 먼저 정리해봤어요. 왼쪽 페이지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잘 이해를 해야 되고 특히 법인의 동그라미 3번 그리고 고용인의 동그라미 3번, 2번, 3번, 2번, 3번, 2번, 3번 이쪽을 잘 뒤바뀌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저 오른쪽에 관계기간 조회 아까 읽었던 거죠. 밑에 결격사유 종류 내용 들어갑니다. 이제 시험 문제는 이거예요. 다음 중 결격인 자를 찾아라. 다음 중 결격이 아닌 자를 찾아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결격인 자 찾아라. 아닌 자를 찾아라. 들어갑니다. 첫 번째 미성년자. 쓸 것도 없는데 뭐. 미성년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는 있지만 개공 등이 다 될 수 없다 이거죠. 시험 문제 결격인자 찾아라. 미성년자 뜨면 결격 이렇게 풀면 돼. 또 거기 만 19세 미만인 자 이렇게 시험이 나오게 돼요. 만 19세 미만인 자 이렇게 뜨면 결격 이렇게 풀면 돼요. 결격.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좀 아셔야 되는데 민법에는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면 성년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법률행위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부모의 동의가 있거나 혼인을 했더라도 이자는 결격이다. 여전히 개공 등이 될 수는 없다. 이렇게 문제에 답을 하셔야 돼요. 언제부터 혼인신고가 가능하냐면 만 18세부터 혼인신고 돼요. 그 전부터 같이 사는 걸 말리진 않지만 법적 혼인신고는 18세에 가능해요. 18세. 만약 18세 되는 날 혼인신고했다. 그랬어도 1년 동안 더 미성년자이긴 한데 민법에서는 얘를 성년으로 본단 말이에요. 부모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자기 집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우리 법엔 그런 게 없으니까 혼인한 미성년자, 거기 세 번째 줄, 친권자의 동의 얻었다. 혼인한 미성년자다. 이렇게 떠도 뭐라고 풀어요? 결격. 이렇게 풀어야 돼요. 특히 혼인한 미성년자가 시험에 잘 나와요. 결격. 까져가지고 와요. 벌써 시집가고 장가고. 까진 미성년자 나오면 뭐예요? 결격. 이렇게 풀어요. 자, 두 번째. 한정치산자.
이거 좀 잠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제 2013년 7월 1일 거의 한 3년 가까이 돼갑니다. 이때 이제 민법이 개정됐죠. 민법이 개정이 돼서 미성년자가 만 20세 미만이었다가 만 19세 미만으로 바뀌었고 또 한정치산자라는 제도를 없애고 피한정 후견인이라는 걸 만들고 또 금치산자라는 제도를 없애고 피성년 후견인 이렇게 제도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왜 여전히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라고 적혀 있느냐 이거야. 네. 이게 2013년 7월 1일자로 민법이 개정됐지만요. 민법이 개정됨으로써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는 새로 만들어지진 않아요. 근데 이날 이후로 한정치산자, 금치산자가 자동으로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으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본인이 변경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았다면 여전히 그 자들도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에 여전히 그리고 민법의 이날 2013년 7월 1일 이후에도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였던 사람들은 여전히 5년간은 더 그 제도를 유지한다.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각종 개별법들에 한정치산자와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들을 결격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법이 많을 텐데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지. 그럼 이 자들도 같이 포함시켜서 써야 되는데 그래서 민법의 그 민법 부칙에 뭐라고 써졌냐면 민법 말고 다른 개별법에 한정치산자라고 적혀 있으면 한정치산자 더하기 피한정 후견인으로 본다. 또 민법 말고 다른 법들에 금치산자라고 적혀 있으면 금치산자 더하기 피성년 후견인으로 본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렇게 민법이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 개별 공인중개사법에다가 한정치산자를 빼버리고 피한정 후견인을 넣게 되면 피한정 후견인이야 결격이지만 한정치산자였던 사람들은 결격에서 빠져나가 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민법 개정된 이후에도 여전히 법에다가 다른 법들에다가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써놓은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이렇게 써놓기만 하면 이 두 분뿐만 아니라 얘네 둘도 다 결격으로 포함된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민법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문제 풀면 되잖아요. 결격인자 찾아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한정치산자 뜨면 뭐 결격. 그리고 피한정 후견인 떠도 결격. 금치산자 떠도 결격. 피성년 후견인 떠도 결격. 이렇게 붙이면 된다고. 고민할 필요 없어요. 네. 현재 밑에 내용을 좀 읽어볼 텐데 어쨌거나 제목만 하시면 충분하다고요. 한정치산자 나오면 결격, 피한정 후견인이라고 떠도 결격 이렇게 붙이는데 밑에 이제 한정치산자의 뜻은 시험에 이제 내지는 않을 거예요. 뜻은 이제 참고하세요. 심신이 박약하거나 이 말은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예요. 왔다 갔다. 뭐 날씨가 맑을 땐 좀 온전하다가 흐리면 우울해지고 막 그런 분 있잖아요. 또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을 때 그 염려만 된다고 바로 결격되는 거 아니에요. 주변에 염려된 사람 많잖아요. 그 사람 다 결격이 아니고 염려가 되어서 본인이 신청하거나 본인이 신청해도 되는군요. 배우자가 신청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자가 결격이에요. 그리고 역시 가정법원으로부터 취소 선고를 받아야 결격에서 벗어나요. 참고하세요. 그냥. 개정 민법에 따라서 한정 후견 개시 심판 받은 자인 피한정 후견인도 결격이라고 문제 푸시면 돼요. 그리고 한정 후견 종료 심판 받으면 결격이 아니라고 하시면 되고. 네. 자, 밑에 금치산자. 금치산자는 좀 더 상태가 안 좋은 분이죠. 심신 상실 상태. 상실은 뭐 늘 나가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뭐 역시 금치산 선고를 받은 자는 결격이에요. 그리고 피성년 후견인이라고 떠도 결격이라고 문제 푸시면 돼요. 자, 넘기겠습니다. 이렇게 한정치산자 결격 또 금치산자 이렇게 떠도 뭐 결격 이렇게 풀면 돼요. 행위 능력자들이죠. 자, 네 번째. 타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 그럼 언제 결격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복권되면 결격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답하시면 돼요. 시험은 간단해요.
파산 선고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이렇게 뜨면 결격. 파산 선고 받고 복권된 자 이러면 결격 아님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리고 뭐 말장난 써 있는데 요즘엔 잘 안 나오는데요. 첫 줄 끝에 나오죠. 파산자가 파산 채권자에 대해 채무를 전부 변제하여 책임을 면하고 복권을 신청했더라도 여전히 결격이라고. 복권을 받아야 된다고요. 받아야 됩니다. 복권을 받아야 결격에서 벗어난다. 그 밖에 신용불량자 결격 아닙니다. 파산 선고를 받았다는 말이 나와야만 결격입니다. 개인회생 신청해서 인가받은 자 결격 아닙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힘들어 보여도 파산 선고를 받았단 말이 없으면 결격이 아닙니다. 다시 신용불량자 결격 아닙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해 인가받은 사람 결격 아닙니다. 파산 선고를 받았다는 말이 나와야만 결격입니다. 자, 4번 해결했고요. 5번. 5번은 좀 어려운 단어들이 좀 들어있긴 한데요. 5번째는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이렇게 돼 있어요. 금고 이상 실형 선고가 뭔지부터 좀 알고 가야죠. 밑에 적혀 있는데 자세히는 제가 안 적어 들어있고요. 뭐 다 알 필요 없으니까요. 대한민국 형법에는 9가지 형벌이 있어요. 9가지 형벌이 있는데 제일 센 건 사형이에요. 그 다음에 징역이고 그 다음이 금고예요. 금고 이상은 금고, 징역, 사형 3가지를 말하죠. 근데 사형 선고는 시험이 안 나오고 사형 선고가 언제 개공이 되겠어요? 안 물어봐요. 금고 이상이라는 것은 결국 금고와 징역 2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도 제가 일부러 기억 다 빼는데 그런 건 다 안 썼는데요. 참고로만 말씀드릴게요. 자격 상실, 자격 정지 이런 형법의 형벌도 있고요. 과료라는 것도 있는데 벌금하고 과료는 뭔 차이냐면 벌금은 5만 원 이상일 때 벌금, 5만 원이 안 되면 과료라고 표현해요. 그다음에 구류라는 것도 있어. 구류. 유치장이 29일까지 들어가는 게 구류예요. 구류고 몰수 이런 것도 형벌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만 한다? 금고 이상, 금고형 또는 징역형 2가지를 말합니다. 2가지의 실형 선고를 받았다. 자, 그러면 금고는 또 뭐냐 이거지. 동그라미 1번에 써 있는데 징역형은 교도소에 구치하여 강제 노역에 종사하게 하는 거고 금고는 강제 노역을 하지 않고 구치소에 구금만 하는 거다. 똑같이 감옥 가는 건데 똑같이 감옥에 가는 건데 강제 노역을 하냐 하지 않냐 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금고는 징역보다는 조금 더 편하겠네요. 조금 더 편하겠네요. 너무 시간이 안 가는 단점이 있겠죠. 그래서 본인이 신청하면 또 과역을 줄 수 있다고 그러대요. 자, 어쨌거나 다시 이제 위에 고딕체로 올라가면 5번. 금고나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받았으면 이제 감방 가야죠. 감방에 가는 게 집행이에요. 집행. 집행 종료 하면 이제 다 살고 나온 거죠. 집행 면제는 또 뭐냐 이건데 집행 면제는 처음부터 집행을 안 받은 게 아니라 복역하는 도중에 사면돼서 풀려났다는 얘기예요. 사면돼서 도중에 나왔다고요. 이게 이렇게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뭐 되었다? 면제되었다. 그러고도 아직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여전히 뭐다? 결격이다. 이게 이렇게 교도소에서 나왔어도 전과자이기 때문에 3년이 더 지나야만 여전히 결격에서 3년이 더 지날 때까지는 여전히 결격이라는 의미예요.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다음 중 결격인 자를 찾아라. 결격이 아닌 자를 찾아라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대로 따라서 해보세요. 금고나 징역의 실형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시작. 금고나 징역의 실형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렇게 뜨면 결격. 한 줄 더. 시작. 금고나 징역의 실형 선고를 받고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렇게 떠도 결격. 이렇게 풀면 돼요. 그대로 나올 때가 제일 많아요. 근데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심학습을 해보면 공인중개사법 말고 다른 법을 위반해서 금고나 징역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결격이다 아니다. 맞춰보세요. 결격이다 아니다. 이미 책에 다 써있긴 한데요. 결격이다. 왜? 아니 다른 법으로 징역받으면 좀 덜 나빠요. 똑같이 나쁜 거지. 그래서 금거징역은 이 법 저 법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모든 법률에서 다 따진다고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금고나 징역의 실형선고를 받으면 어떤 법을 위반했던 관계없이 결격에 해당한다고요. 해당합니다. 이 법 저 법 따지지 않고 금고징역 받으면 이날까지는 결격. 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해보면 집행 종료 또는 집행 면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밑에 반가로 2번 집행 종료 금고 이상 실형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이잖아요. 만기 석방되면 그날부터 3년 지나면 되는 거예요. 결격에서 벗어나는 거죠. 네, 동그라미 2번 가석방을 좀 해보려고요. 가석방. 잘 안 나와요. 시험에 잘 안 나오진 않지만 가석방은 말 그대로 임시석방이에요. 임시석방. 가석방이 된 날이 집행이 종료되는 날이 아니에요. 네. 가석방이 되면 집에 가긴 가는데 집에서 나머지 자녀 형기를 그냥 집에서 보내는 거예요. 시간을 보내는 거고 나머지 이 자녀 형기를 다 시간을 보내면 그때가 집행이 종료되는 걸로 봐요. 네. 그러니 그날부터 3년이 더 지나야 결격에서 벗어난다. 그러면 이 가석방 된 날부터 따진다 이거죠. 가석방이 된 날부터는 어떻게 따지라고요? 잔영기 더하기 3년이 결격기간이다. 이렇게 답하시라고요. 예를 들어서 징역 5년인데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데 3년 만에 가석방이 됐다고 해봐요. 그럼 이날부터 몇 년이 지나야? 그렇죠. 5년이 더 지나야 2년 더하기 3년 더 5년이 더 지나야 결격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답하시면 돼요. 이렇게 답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집행 면제라고 돼 있는데요. 집행 면제에서 몇 가지가 더 있긴 한데 시험에 안 나와서 다 빼버렸어요. 시험에 나올 것만 넣었으면 돼요. 시험에 나올 것만. 집행 면제의 대표적인 건 특별 사면이 있어요. 특별 사면. 우리 광복절 특사, 성탄절 특사에 들어봤잖아요. 특별 사면이 되면 나머지 형집행이 다 면제가 돼요. 특별 사면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면 바로 결격에서 벗어나죠. 특별 사면이 되면 그날부터 바로 3년 지나면 결격에서 벗어나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데 3년 만에 특별 사면이 됐다. 특별 사면이 되면 그냥 바로 몇 년만, 3년만 지나면 돼요. 나머지 2년을 더하지 않아요. 조심해야 되죠. 가석방이 되면 잔영기 더하기 3년이지만 특별 사면은 바로 3년만 지나면 결격에서 벗어나요. 그런데 사면의 종류에는 일반 사면이란 게 있더래요. 일반 사면 받으면 바로 즉시 결격에서 벗어난다라고 시험에 답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일반 사면이 되면 동그라미 2번에 써드렸는데 일반 사면이 되면 형의 선고 효력까지 모두 소멸된다라고 돼 있대요. 형법에. 그럼 이 자는 그 전과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전과가 삭제돼. 그래서 처음부터 범죄를 저지르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 자는 더 이상 범죄인이 아니에요. 일반 사면 된 날부터 바로 결격에서 벗어나요. 이런 걸 시험에 저는 내야 된다고 봐요. 일반 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써볼게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3년 만에 일반 사면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이렇게 떴다. 그럼 이 사람은 결격이다 아니다? 결격이다 아니다? 아닌 거죠. 네, 결격이 아니. 이거 되게 시험에 저는 중요한 문장이라고 봐요. 잘 적어두세요. 동영상을 잠시 멈추고 잘 적어두세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3년 만에 일반 사면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이렇게 하면 꼭 결격 같잖아요. 느낌에. 네, 결격이 아니라고요. 일반 사면 됐을 때 이미 결격에서 벗어났으니까. 네, 특별 사면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결격이잖아요. 결격이니까 이 문장이 중요합니다. 동영상을 멈추고 잘 적어두세요. 두시고 아직 시험에 안 나온 유력한 후보예요. 주로 시험 문제 질문은
결격이 아닌 자를 찾아라. 이게 잘 나오거든요. 결격이 아닌 자를 찾아라가 문제 질문이 많아요. 결격이 아닌 것을 만들어내기가 많지가 않아요. 결격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 결격이 아닌 자를 찾아라 이렇게 해서 4개는 결격, 4개는 하나는 결격이 아닌 걸로 답을 보통 그렇게 구성해요. 네. 자, 5번 다 해결했다고 쳐요. 다 해결했어. 이 정도면 충분하고. 6번 들어갑니다. 6번은 저기 다 지웁니다. 칠판 공간이 부족하니까 다 스쳤으리라 믿고. 다 못 적었다고요? 그럼 동영상 앞으로 돌려서 적으세요. 네. 적으시고. 자, 6번 갑니다. 6번은 금고나 징역형에 대해서 원래 선고는 받은 거예요. 살짝 이게 빠져 있는 거예요. 선고는 받았는데 정상인 참작되어서 집행유예를 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는 결격이다 이거예요. 우리 집행유예 받으면 감옥 안 간다는 얘기는 들어봤죠? 들어봤는데 예를 들어서 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다. 그러면 징역 1년을 사회에 마땅한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과거의 삶과 현재 반성 정도와 이런 것들을 참작해서 너의 집행을 2년 뒤로 일단 미룰게. 그래서 2년 동안 착하게 잘 살면 징역 1년을 살지 않도록 할게. 이런 제도예요. 당연히 중범죄자에게는 집행유예를 주지 않겠죠. 그래서 징역 3년 이하의 범죄에 대해서만 집행유예를 줄 수 있고 집행유예는 최대 5년까지로 한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형법에. 뭐 대기업 총수가 받는 집행유예 공식이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의 농담이에요. 이게. 네. 그럼 어쨌거나 이 문제는 우리는 결격 사유를 푸는 거니까 금고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결격.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이러면 결격인 거잖아요. 결격. 그럼 언제 결격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집행유예 기간만 지나면 결격이 아니에요. 그냥. 집행유예 기간 지나고 추가로 3년 더 지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집행유예 기간만이니까 첫 번째 사람은 결격 기간 몇 년? 2년. 이거 더하는 거 아니에요. 예, 두 번째는 결격이 몇 년? 5년. 결격 사유는 집행유예 기간 동안만 결격이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만. 역시 이 법 저 법 따지지 않아요. 따지지 않고. 자, 근데 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오른쪽 3번. 3번에 보면 선고유예라는 게 있거든요. 최근에 이게 정답으로 출제됐는데 선고유예는 뭐냐면 이거예요. 일단은 실형선고 받았어요. 실형선고 받아 감옥 가면 집행을 받는 거죠. 감옥을 안 가면 집행유예고. 근데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거예요.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제도도 있더라 이렇게.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거는 말 그대로 좀 가벼운 범죄죠. 그러니까 징역 1년 이하 범죄만 가능하다고 해요. 선고유예는 지금 선고한 거야,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선고유예가 뜨면 결격이다, 아니다? 아니다. 선고유예가 뜨면 결격이 아닌 걸로. 선고유예 기간 중인 자 이러면 결격이 아닌 걸로. 결격이 아닌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제가. 자, 이번 시간에 7번까지 하고 8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갈 거예요. 7번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아직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결격이다. 5번, 6번하고 좀 차이점 비교 좀 해드릴게요. 5번, 6번에 금고나 징역은 앞에 무슨 법이든 따지잖아요. 근데 이 벌금도 형벌이거든요. 벌금도 형벌은 형벌인데 금고나 징역보다는 약한 형벌이잖아요. 그래서 꼭 이 법 위반일 때만 결격을 하고 있어요. 공인중개사법이 아니라 다른 법으로 벌금 먹으면 결격이 아니에요. 제가 결격이 아닌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음주운전했다. 음주운전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게 되는데 이 벌금이 300만 원 이상이다. 그럼 3년간 중개업을 못한다. 이건 좀 아니잖아요. 안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벌금형은 다른 법일 때는 벌금이 결격이 아니라고요. 꼭 이 법일 때만. 그것도 300만 원 이상일 때만. 100만 원, 200만 원 받으면 결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7번이
지금까지 가장 정답으로 많이 출제된 거예요. 다음 중 결격이 아닌 자를 찾아라. 이거 다른 법을 바꾸고 벌금 100만 원, 200만 원 바꾸면 결격이 아니니까 이렇게 문제를 잘 내는 거죠. 5, 6, 7번은 그렇게 비교하시면 돼요. 금권한 징역이라 벌금은 다 셋 다 형벌이에요. 형벌인데 이건 이 법 저 법 안 따지고 이건 이 법일 때만 300 이상일 때만 결격을 한다. 7번을 좀 잘 기억해 두셔라. 이런 뜻이에요. 자,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2번에 쭉 설명해 드렸고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이런 말도 있어요. 벌금형도 선고유예가 있거든요. 벌금형 선고유예 받아도 결격이 아니에요. 동그라미 3번은 최근 몇 년 안에 신설된 법조문이긴 한데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뭐라고 돼 있냐면 형법에 예를 들어서 이 개공인데 이 사람이 공인중개사법 위반하고 뭐 다른 법 위반하고 같이 기소가 됐다고 해볼게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도 벌금형을 받고 다른 법 위반으로도 벌금형을 받았다 하면 이걸 합쳐서 선고하지 말고 분리해서 선고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받은 벌금형이 300만 원 이상인가를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 이런 뜻이죠. 자, 이번 시간에는 결격 사유의 효과와 그 내용에서 7번까지 보셨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8번부터 마지막까지 결격 사유를 본 다음에 4장의 일부 내용까지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